저 나라에 빚진 게 있지 않나? 정적을 깨뜨린 푸틴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극동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이 사할린 가스전 지분 70%를 요구하며 러시아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푸틴이 내민 건 에너지 계약서가 아닌 낡은 명부 한 장이었죠. 80년 전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 버려졌던 43,237명의 이름들. 일본은 법적으로 끝났다며 그들을 지웠고, 중국은 돈이 안 된다며 외면했던 그 이름을 지구상에서 딱 한 나라? 대한민국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100조 원 투자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사할린의 미래를 한국에 맡기기로 한 푸틴의 소름 돋는 결단. 숫자와 돈으로 움직이던 국제 외교의 판도를 진심 하나로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 힘내라 댓글로 한국의 국력을 함께 높여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방향을 틀어야겠네. 푸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툭툭 쳤죠.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항상 하는 습관이었어요. 70%. 푸틴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죠. 사할린 가스전 지분 70%를 넘기라는 중국의 요구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통보였죠. 사할린은 극동의 심장이야. 심장을 내줄 순 없어. 그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금 방향을 틀 수 있는 나라가 남아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빚진 나라가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빚이라뇨? 러시아가 누구한테 빚졌다는 겁니까? 저는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드미트리에프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극동정책 담당 차관보로 23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죠. 사할린 쿠릴열도 한반도 에너지 라인까지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외교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이 틀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터졌다는 걸 말이죠. 크렘린에서 긴급 소집이 걸린 건 새벽 4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차관 보급이 새벽에 불려가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말이 사할린 관련 즉시 출두였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부 돌려봤습니다. 가스전 사고인지 아니면 일본 쪽에서 또 영유권 문제를 꺼낸 건지 혹은 유럽 쪽 계약에 변수가 생긴 건지. 그런데 크렘린 회의실에 도착해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본 순간 제 예상은 전부 빗나갔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중국 측 공식 제안서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단순한 투자 확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사할린 가스전 운영 지분의 70%를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에 이전하고 생산량 배분과 수출 경로 결정권까지 공동 관할로 전환하라는 것이었죠. 이건 파트너십 제안이 아닙니다. 가져가겠다는 중국의 선포였어요. 사실상 러시아가 사할린에서 손을 떼라는 이야기였죠. 회의실에는 이미 외교부 장관과 에너지부 차관, 그리고 안보회의 실무진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푸틴이 직접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상황을 이해하려면 러시아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서쪽 파이프라인은 하나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옮겨지고 있었죠. 그 동쪽의 중심이 바로 사할린이었습니다. 사할린은 단순한 가스전 하나가 아니었어요. 극동 전체 에너지 수출의 핵심 거점이자 러시아가 아시아 시장에 발을 딛고 있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여기를 잃으면 러시아는 동쪽으로 나갈 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곳을 70% 넘기라니 그것도 운영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중국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유럽이 빠져나간 자리를 자기들이 채우겠다는 것이었고 러시아가 당장 대안이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시점에서 중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었고 중국이 아니면 사할린에서 생산된 가스를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였던 거죠. 밀어붙이면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은 현실론을 꺼냈어요. 수출선이 막힌 상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밀어낼 순 없습니다. 사실상 조건을 조율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안보회 쪽에서는 즉각 반박이 나왔죠. 조건을 조율한다는 건 결국 내주겠다는 겁니다. 운영권이 넘어가면 극동 전체 안보 구조가 흔들립니다. 70%가 장난처럼 보입니까?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해답은 아니었어요. 중국을 받아들이자니 극동의 주권이 위태롭고 거부하자니 당장 에너지를 팔 곳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숫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할린 가스전 연간 생산량, 중국의 수출 가능 국가 목록, 극동 지역 운영 인력 현황. 숫자를 아무리 돌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빼면 러시아의 구조가 무너지고 중국을 넣으면 주도권을 뺏기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때 푸틴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니야. 국가 방향의 문제지.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너지부도 안보회의도 입을 다물었죠. 푸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2번 두드렸을 뿐이에요. 중국에게 극동을 넘길 순 없네. 방향을 틀어야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물었습니다. 가능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했거든요. 전쟁의 여파로 인해 유럽은 이미 등을 돌렸고 일본은 영토 문제 때문에 사할린과 관련된 어떤 협력도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에너지 인프라 규모 자체가 사할린급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인도는 거리와 물류 구조상 단기 파트너가 될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는 이름을 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꺼낸 단어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빚진 나라가 있지. 빚이라는 단어가 이 회의실에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누군가에게 빚졌다는 표현을 푸틴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저는 23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회의를 거쳤지만 그가 특정 국가에 대해 빚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푸틴은 대답 대신 서류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 수치도 지분 구조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명부였어요. 수십 개의 이름이 빼곡하게 나열된 그 문서가 무엇인지 저는 그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 그 문제를 모른 척 해온 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이제 그 빚을 갚으면 되겠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협상으로 시작된 이 자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다시 숫자를 찾으려 했지만 거기엔 숫자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었어요. 23년간 숫자로 해결해왔던 제 방식이 처음으로 통하지 않는 문제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빚을 갚는 외교, 감정의 외교. 하지만 러시아는 72시간 안에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지 한가운데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그리고 그 선택지에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장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크렘린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흡연실에 서서 창밖을 한참 바라봤죠. 머릿속에서 푸틴이 꺼낸 그 단어가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빚진 나라. 도대체 러시아가 한국에 무슨 빚을 졌다는 건지 그 맥락을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극동정책 분석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할린과 관련된 모든 국가별 접근 이력을 정리하라고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이 네 나라가 사할린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분석팀장 안드레이가 이틀 뒤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한마디 했죠. 차관보님, 네 나라의 접근 방식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는데 이거 꽤나 흥미롭네요. 어떻게 다른데? 러시아와 중국은 숫자로 들어갔고 일본은 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입장은 단순했습니다. 사할린은 에너지 자산이자 안보 거점이고 어떤 형태로든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유럽 시장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이 원칙이 큰 문제 없이 유지됐습니다. 서쪽으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동쪽은 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할린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유일한 동쪽 출구가 되어버린 거죠. 중국의 접근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였습니다. 러시아가 곤란한 시점을 정확하게 읽고 들어온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공동 개발과 상호 이익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분 확대와 운영 참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딱 중국식의 딱 먹기 방식이었죠. 자본을 넣는 대신 결정권을 가져가겠다는 구조였고 협력이라기보다는 인수에 가까운 방식이었죠. 중국의 해외 에너지 투자 전략은 이미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서 같은 패턴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러시아가 됐다는 게 문제였을 뿐이에요. 일본은 또 달랐습니다. 일본의 관심은 시종일관 법적 해석에 집중돼 있었어요.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개발에는 간접적으로만 참여하는 형태를 취해왔죠. 직접 뛰어들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완전히 손을 떼기엔 전략적 이익이 걸려있으니 애매한 중간지대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영토는 주장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태도, 그게 일본의 일관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사할린 문제의 주요 당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사할린의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었고 에너지 지분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외교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사할린 문제에 접근한 방식도 다른 세 나라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이 문제에 관여해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 푸틴이 보여줬던 그 명부. 한국은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안드레이를 다시 불렀죠.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한국이 사할린 문제에 개입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야? 19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였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영주귀국 사업입니다. 사할린에 남아있던 조선인 1세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업이었죠. 그때 당시면 한국 본국도 먹고 살기 바쁠 시점 아닌가?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동포까지 챙겼다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되어 사할린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일본은 패전 후 자국민만 본토로 철수시켰고 조선인들은 그대로 사할린에 남겨졌죠. 소련 체제 아래에서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고 한국 정부도 분단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들을 즉시 데려올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보통이라면 잊히는 겁니다. 국가 간 역학이 바뀌고 세대가 지나고 기억이 흐려지면 이런 문제는 외교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동포 지원 사업도 동시에 시작했어요. 자기들 먹을 쌀도 부족하면서 러시아로 쌀을 보낸 겁니다. 각종 식료품, 생활용품,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양한 루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할린에 남아있던 1세대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귀환 경로를 만든 겁니다. 단순히 비행기표를 끊어준 게 아니었어요. 귀국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을 연결하고 생활 기반을 잡아주는 것까지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살아온 노인들이 고국 땅을 밟고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제도로 받쳐준 거죠. 안드레 이거 일회성이었나? 아니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규모는 줄었지만 정책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3년간 외교를 해오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사할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 나라가 수십 년째 예산을 투입하며 사람을 데려오고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에서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실익이 없는 사안에 자원을 쓰지 않아요. 더구나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 현재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선택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해왔습니다. 강제동원 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독립운동 기록과 전쟁 기록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존해왔어요. 과거에 벌어진 일을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건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기록을 수십 년간 유지하면서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건 국가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차관보님, 하나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안드레이가 보고서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지? 한때 국제 원조를 받아야 했던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공여국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국민을 먼저 돌본 다음 밖으로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제야 푸틴이 왜 빚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강제로 러시아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러시아는 모른 척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국은 수십 년째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안드레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과 사할린건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있나? 안드레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에너지 쪽 공식 채널은 없습니다. 다만 동포 귀환 실무 라인이 양측에 남아있죠. 한국 외교부 동부가 담당 쪽으로 비공식 접촉은 가능할 겁니다. 상대가 응할 거라고 보나? 사할린 한인 문제라면 한국 쪽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왔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왔을 수도 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처음으로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23년간 외교를 해오면서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군사력, 경제규모, 자원 보유량, 지정학적 위치.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사할린 문제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은 힘으로 이 문제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익을 계산하고 있을 때 한국은 책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드레이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동부가 라인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할 것. 그리고 사할린 한인 관련 기록을 러시아 측이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정리할 것. 숫자가 아니라 맥락을 이해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맥락 위에 수십 년째 서 있었죠. 한국 측 비공식 접촉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사됐습니다. 안드레이가 동부가 실무 라인을 통해 연락을 넣은 지 사흘 만에 한국 외교부에서 회신이 왔거든요. 사할린 한인 문제와 관련된 논의라면 언제든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절은커녕 마치 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속도였죠. 그런데 한국 측이 회신과 함께 하나의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사할린 관련 역사 기록 목록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온 문서들의 색인이었는데 그 목록을 훑어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록 가운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일본 작성 사할린 노동자 명부 약 4만 3천 명 규모. 저는 안드레이를 즉시 불렀습니다. 이 명부 뭔가? 일본이 작성한 사할린 노동자 기록이 존재한다는 건가? 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사할린으로 동원하면서 작성된 명부입니다. 이름, 출신지, 나이, 배치된 작업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명부를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지? 일본 측 문서 보관소에 원본이 있고 한국이 오래전부터 이 문서의 존재를 추적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4만 3천 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사할린 문제를 에너지 지분과 안보 구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스전 생산량이 얼마인지, 파이프라인 용량은 어떤지, 수출 경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숫자들 위해서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 했죠. 그런데 4만 3천이라는 숫자는 제가 다뤄온 숫자들과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수치는 자원 매장량이나 수출량이 아니었어요. 사람 수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더 살펴보니 명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가족관계, 배치된 탄광이나 공사 현장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었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끌려왔는지를 일본 스스로가 기록해 놓은 증거였죠. 안드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이 명부의 의미를 아십니까? 강제동원의 증거입니다. 일본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남아있다는 건 이걸 부정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손으로 기록해 놓은 걸 자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문제의 무게를 느꼈어요. 4만 3천 명이 끌려왔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 자국민만 철수시켰고 조선인들은 사할린에 그대로 남겨졌죠. 소련은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했고 귀환 요청은 냉전 구조 속에서 무시됐습니다. 어느 쪽도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4만 3천 명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나라는 없었던 겁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요. 저는 한국 측이 보내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명부를 단순한 과거의 피해 기록으로 보지 않았더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생존자를 확인하고 유족을 추적하고 귀환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서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이 한국이 이명부를 활용해서 실제로 사람을 찾아낸 사례가 있나? 있습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과 출신지를 바탕으로 사할린 현지 한인 사회와 대조 작업을 했고 실제로 생존자와 유족을 연결한 경우가 확인됩니다. 몇 건이나? 정확한 숫자는 한국 측만 갖고 있을 겁니다. 다만 영주귀국 사업 자체가 이 기록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게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이건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명부 목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한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김이라는 성 뒤에 붙은 이름, 박이라는 성 뒤에 붙은 이름, 이라는 성 뒤에 붙은 이름. 그 이름들 옆에는 15, 17, 21 같은 나이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끌려갈 당시 아이였던 사람들이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관보님.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명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사할린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에너지 이권과 영토 분쟁의 틀 안에 있었죠. 하지만 이 명부가 전면에 나오면 인권과 역사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곤란해지는 쪽은 일본입니다. 왜? 영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해석도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손으로 작성한 강제동원 기록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3년간 외교를 하면서 수많은 문서를 다뤄봤지만 문서 하나가 국제 질서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명부는 달랐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기록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남긴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수십 년간 추적하고 보존하고 정책으로 연결해온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안드레이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 측에도 관련 기록이 있을 텐데. 소련 시절 사할린 조선인 관련 문서가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겠나? 문서 보관소에 요청을 넣어봐야 합니다. 다만 소련 시절 자료는 분류 체계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야 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맞춰봐야 이 문제의 전체 그림이 나온다.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자료를 보내온 것 자체가 공동 작업을 전제한 거니까요. 그 순간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명부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 기록을 통해 진실을 복원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죠. 이건 제가 경험해본 외교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국가 간 문서 교환은 이해관계가 먼저고 조건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조건 없이 자료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미 기록을 갖고 있다. 이제 당신들의 기록을 보여달라고. 이름 하나하나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오래, 가장 체계적으로 지켜온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명부 목록을 다시 펼쳐놓고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문제가 에너지 협상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무게를 가진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 위에 4만 3천 개의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명도 지울 수 없는 이름들이었죠. 명부의 존재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비밀스럽게 반응한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지만 실무 채널을 통해 감지되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러시아 외교부 일본 담당 라인에서 이례적인 보고가 올라온 게 그 즈음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도쿄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안드레이가 아침 브리핑에서 꺼낸 첫 마디였어요. 어떤 움직임인데? 사할린 관련 문서 접근 기록을 조회하는 요청이 일본 외무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측 문서 보관소에 대한 간접적인 탐색이에요. 우리 문서 보관소를? 무슨 목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명부 관련 자료가 러시아 쪽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곧바로 상황을 읽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였어요. 명부 자체가 아니라 그 명부가 어디까지 확인되고 있는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남사할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어요. 영토를 포기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깔끔한 마무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영토를 포기하면서 그 땅 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국민은 본토로 철수시켰지만 자기들이 끌고 간 조선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나온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조약 이후 사할린은 소련 관할이니 그 위에 남은 사람들의 문제는 소련이 다뤄야 한다는 논리였죠. 이 논리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부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해석도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끌고 가서 이름까지 기록해놓고 전쟁이 끝난 뒤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명부가 공개되면 일본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프레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안드레이가 일본 내부 동향을 정리한 추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도쿄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린 정황이 있습니다. 외무성과 법무성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의제는 사할린 관련 역사 문서 대응이었습니다. 대응이라. 구체적으로 뭘 논의한 건지 파악됐나? 정확한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회의 직후에 일본 측에서 우리 외교부 일본 담당에게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어요. 뭘 물어봤는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사할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는 건 이 문제가 그쪽에 실질적인 압력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흥미로운 건 일본이 명부의 내용을 부정하려던 게 아니라 명부가 공개될 가능성 자체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드레이, 일본이 두려운 건 영토가 아니야.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거야. 자기들이 기록해놓고도 책임지지 않은 과거. 그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두려운 거지. 일본 내부에서 오갔을 질문이 뭐였을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공개되면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는 방어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4만 3천 명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버리고 왔다는 사실이 국제사회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영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울 수 없어요. 그 공백이 일본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사할린 현장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70% 지분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사할린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 제한을 늘리고 극동 지역 물류 인프라 사업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가스전 지분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대신 주변부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전략으로 전환한 거죠. 에너지부 실무진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중국 측에서 사할린 남부 항만 현대화 사업에 공동 투자를 제안해왔습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안드레이가 그 보고를 받아 제게 전달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들어오면 항만 운영에 대한 발언권도 따라올 겁니다. 당연하지. 중국이 공짜로 돈을 넣을 리가 없잖아. 중국의 패턴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죠. 자본을 먼저 투입하고 인프라를 건설한 뒤 운영권과 결정권을 확보하는 덫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종속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었고 사할린에서도 같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죠. 숫자는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그 숫자 뒤에 깔린 의도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접근은 완전히 다른 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운영권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건 조건이 아니라 기준이었죠. 사할린 동포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안드레이가 한국 측과의 실무 접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동부가 담당이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사할린 한인 실태 조사에 대한 공동 작업을 먼저 제안하고 있어요.
에너지나 경제 협력은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람 문제를 먼저 풀겠다는 건가?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실태 조사 공동 진행 외에는 별도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한참 동안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공간을 두고 세 나라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자본과 속도를 앞세우며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법적 논리 뒤에 숨어 과거를 회피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이 얘기 아니라 기준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드레이. 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정리한다면 뭐라고 하겠나? 안드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 나라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각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둑을 두고 있고 일본은 방어전을 치르고 있고 한국은 판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어요. 판을 바꾼다. 네. 에너지 이권 싸움을 역사 책임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먹히고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기준의 싸움이었어요. 중국은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고 일본은 과거의 책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칙을 들고 서 있었죠.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겠다는 것. 영토를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문제 해결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나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크렘린에 올릴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23년간 보고서를 쓰면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문장을 적어야 했거든요. 이 문제는 에너지 협상의 틀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줄을 적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 위에 4만 3천 개의 이름이 놓여 있었고 그 이름을 가장 오래 기억해온 나라가 지금 러시아의 선택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사할린에 직접 가기로 결정한 건 보고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류 위의 숫자와 이름만으로는 이 문제의 실체가 잡히지 않았어요. 4만 3천이라는 숫자의 충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무게인지를 모스크바 집무실에 앉아서는 알 수가 없었죠. 출발 전날 밤 안드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 쪽에 접촉할 수 있는 경로가 있나? 사할린 주정부 산하에 소수민족 지원 부서가 있고 그쪽을 통하면 한인 커뮤니티 대표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해도 도착하면 바로 만나야 해. 차관보님이 직접 만나실 겁니까? 문서로는 안 돼.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사할린의 공기는 모스크바와 전혀 달랐습니다. 4월이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공항 주변의 풍경은 극동 특유의 거친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외곽에 있는 작은 한인 문화회관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한글과 러시아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이 걸려 있었죠. 그 안내판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러시아 땅 위에 한국어가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회관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70이 넘은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종호라고 했어요. 사할린 한인 2세대로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죠.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지만 인사를 건넬 때는 한국어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한마디가 어색하면서도 또렷했어요. 자리에 앉아 박종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에서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건 처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사할린 한인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어도 직접 와서 얼굴을 마주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문제를 최근에서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오는 게 낫죠. 환영합니다. 박종호는 차를 한 잔 내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43년에 사할린으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전라남도 출신으로 19살에 탄광 노동자로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가 눈을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배가 올 거라고 데리러 올 거라고.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쌀만 왔답니다. 매년.
쌀만 보냈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사해 하셨어요.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명부에 적혀있던 이름 하나가 갑자기 얼굴을 갖게 된 느낌이었거든요. 박종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련 국적을 취득하고 러시아식 이름을 쓰며 살았지만 집안에서만큼은 한국어를 고집했다고 해요.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로 말했고 한국 노래를 불렀고 명절이면 러시아 땅 위에서 한국식으로 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나라의 말과 풍습을 지키며 살아간 거였죠. 언젠간 한국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박종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나는 못 가도 괜찮다. 그런데 내 이름이라도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4만 3천 개의 이름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박종호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사할린에서 태어나 러시아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영주귀국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했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은 분들도 있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활주로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분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분들을 잊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사할린에 남아 계신 한인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세대는 거의 돌아가셨거나 일부 귀국하셨고 2세대와 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사회에 적응해서 살고 있지만 뿌리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강해요. 한글 학교도 있고 문화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었습니까? 박종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있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심 자체가 크지 않았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러시아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러시아는 이들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바다 건너 한국은 수십 년째 이 사람들의 귀환을 돕고 정착을 지원하고 기록을 보존해왔죠. 돌아가는 길에 안드레이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할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그 풍경 어딘가에 박종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 가족이고 실제 삶이고 실제 기다림이었어요. 안드레이. 네.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숫자로 봤어. 에너지 매장량, 수출 비중, 지분율. 그 숫자들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느껴본 적은 없었어. 지금은요? 지금은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였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느꼈어. 안드레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박종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악수를 하면서 조용히 덧붙인 말이었어요. 차관보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역사이자 사람일 뿐이죠. 그 말이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3년간 외교를 하면서 수천 장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한 번도 이런 문장을 적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본 나라는 한국뿐이었죠.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크렘린에 올릴 보고서의 첫 줄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에너지 전략 재편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 위에 펜으로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사할린에는 아직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이 보고서의 방향을 바꿨고 그 방향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사할린에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를 크렘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예상하지 못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사할린을 넘어 극동 전체 전략과 연결해서 재검토 요청. 저는 다시 한번 지시사항을 읽어 내려갔어요.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이건 아마 제가 올린 보고서의 마지막 줄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할린에는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그 한 문장이 위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안드레이와 함께 극동 전략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의 규모가 사할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어요.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현재 가장 떠오르는 거점이 바로 극동이었어요. 사할린 가스전만이 아니라 극동 연안의 항만시설, 에너지 물류 경로, 그리고 최근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북극 항로까지 전부 하나의 그림 안에 들어와 있었죠. 러시아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려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움직여야 했고, 그러려면 함께 갈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안드레이 극동 개발 전략에서 현재 협력 파트너로 거론되는 나라가 어디야? 현실적으로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 규모와 지리적 인접성에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거든요. 중국 외에는? 일본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인도는 거리와 물류 구조상 단기 파트너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최근 들어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다시라는 건 이전에도 거론된 적이 있었다는 뜻인가? 네. 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 기업들이 극동 에너지 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 이력을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2000년대에 한국 조선 업체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해양 플랜트와 에너지 수송 관련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 그중에서 LNG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었고 빙하를 뚫고 가야 하는 운반선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체가 압도적이었죠. 극동 에너지를 아시아 시장으로 수송하려면 LNG 운반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한국 조선 업체들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됐나?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납기 준수율에서 경쟁국을 크게 앞서고 있어요. 극동 에너지를 실어 나르려면 결국 한국 배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 그렇습니다. 생산은 러시아가 하더라도 수송 인프라에서 한국을 빼놓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극동 에너지 전략을 실행하려면 한국의 산업 역량이 구조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에서 철수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유럽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빠져나갔고 일본 기업들도 상당수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달랐어요. 안드레이가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 전부가 남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완전 철수 대신 최소 인력을 유지하며 사업을 축소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어떤 기업들이지? 에너지와 조선 관련 업체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대규모 투자는 중단했지만 현지 사무소와 기술 인력을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남아있을 이유가 있었나?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선택이 지금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지금 다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외교에서 위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은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빠져나갑니다.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떠난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건 단순한 사업적 판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남아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그 조용한 선택이 가장 큰 신뢰가 됩니다. 크렘린 내부에서도 이 점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극동 개발 전략을 논의하는 실무회의에서 에너지부 차관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자본이 아닙니다. 자본은 중국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자본과 함께 오는 조건입니다. 안보회의 쪽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올수록 운영권이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극동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같은 패턴이 확인되고 있어요. 저는 그 논의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 역량과 그간의 협력 이력을 고려하면 대안적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물었어요. 한국이 이 규모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조선과 LNG 운반,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극동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 않은 이력이 있어요. 완전 철수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전부 빠져나갈 때 일부 한국 기업들은 최소 인력을 유지하며 남았습니다. 당시에는 별것 아닌 선택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안보회의 담당자가 입을 열었어요. 차관보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체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처럼 높아지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한국은 그 균형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러시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가장 큰 자본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나라였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은 이미 답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 남아 있었고 이익이 없어도 사람을 기억했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안드레이와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드레이, 한국이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원래 거기 있었어. 우리가 안 봤을 뿐이지. 안드레이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 속에서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이미 보여준 나라였고 러시아는 지금 그 기준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었죠. 저는 이어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극동개발과 아시아 협력을 주제로 각국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사할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포럼의 의제 자체가 에너지 이권을 넘어 역사와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안드레이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서 사할린 관련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극동 에너지 전략 재편 방향을 공식 발표하고 오후에는 다자 협력 세션이 이어집니다. 참석국이 어디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몇몇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다만 오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네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측 대표가 누구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입니다. 차관급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국장급으로 낮췄어요. 격을 낮춘 건가? 부담을 줄이려는 거겠죠. 명부 문제가 터진 뒤로 일본 입장에서 이 자리가 편할 리가 없으니까요. 회의장에 들어서니 이미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원형 테이블 주위로 국가별 명패가 놓여 있었고 동시통역 장비가 설치된 대형 회의실이었어요. 국제포럼이란 게 원래 격식과 의전이 앞서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날은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할린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오전 세션에서 러시아 측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극동 에너지 전략 재편 방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는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사할린 가스전 운영 구조를 기존 양자 협상 중심에서 다자 협력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둘째, 극동 에너지 개발에서 역사적 책임과 인도적 사안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 두 번째 항목이 발표되는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의 표정이 굳었고 일본 측 대표는 서류를 넘기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한국 측 대표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안드레이가 다가왔습니다. 중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다자 협력 체제 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존 양자 협상 구조가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에요. 효율적이라. 자기들한테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겠지. 그렇습니다. 다자 체제가 되면 중국의 교섭력이 분산되니까요. 일본 쪽은? 아직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 대표단 실무진이 오후 세션 의제를 미리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명부 관련 내용이 나올지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다자 협력 세션의 주제는 극동 개발에서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이었는데 각국이 발언권을 가지고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이었어요. 중국 측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예상대로 경제적 효율성과 대규모 투자 역량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극동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였고 다자 체제보다는 핵심 파트너 간의 긴밀한 양자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숫자로 가득 찬 발표였죠. 투자 규모, 물류 처리량, 건설 일정까지 모든 게 숫자였어요. 일본 측은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법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할린 관련 모든 논의는 기존 국제법과 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어요.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방어적 태도를 그대로 가져온 거였죠. 다만 발언 중에 역사적 사안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건 명부 문제가 국제 무대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는 서류를 내려놓고 회의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숫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할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약 80년 전 이 땅에 끌려와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수십 년간 다뤄왔고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사할린에 남은 사람들의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의 첫 단계를 함께 밟자는 것입니다. 한국 대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작성한 사할린 노동자 명부 약 4만 3천 명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회의장 전체에 알린 겁니다. 그 순간 일본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제 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통역이 각국 언어로 전달되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 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명부에는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고향이 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기록입니다. 어떤 법적 프레임으로도 이 기록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일본 측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일본은 사할린 관련 역사적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자 포럼에서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대표가 바로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사실 확인이 불편하시다면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본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다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23년간 수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해왔지만 발언 하나로 회의장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순간은 흔치 않거든요. 한국은 군사력으로 압박하지 않았고 경제력으로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을 들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이 이 회의장에서 어떤 숫자보다, 어떤 법적 논리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복도에서 안드레이와 마주쳤습니다. 차관보님, 오후 세션 이후 국제 언론 쪽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할린 명부 관련 보도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상했어. 이 정도 규모의 포럼에서 공식 언급이 나왔으니 당연한 수순이지. 일본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논의의 범위를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범위가 아니라 방향이 궁금한 거겠지.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 건지 가늠하려는 거야. 어떻게 응대할까요? 사실대로 말해. 사할린 한인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어. 저는 회의장을 나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보이는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항구 위로 배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외교적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돈으로 움직여왔던 국제 질서의 한가운데에서 기록과 기억이라는 전혀 다른 무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외교는 힘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저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건 강대국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나라였죠. 한국이 문제 해결자로 이 무대에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국제 포럼에서 아무리 강한 발언이 나와도 그게 곧바로 현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외교란 원래 그런 겁니다. 발표 뒤에 실무가 따라오고 실무 뒤에 합의가 따라오고 합의 뒤에 비로소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첫 걸음이 생각보다 빨리 떼어졌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공동 추진이 양측 외교부 실무 라인에서 공식 합의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런 사안은 의정과 격식을 맞추느라 몇 달씩 걸리기 마련인데 양쪽 모두 속도를 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 러시아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안드레이가 합의 문서 초안을 들고 왔을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합의에 명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네. 양측이 보유한 사할린 관련 역사 기록을 상호 공유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실태를 파악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본 측 반응은?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도쿄에서 이 합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중국은? 별도 언급 없이 관망하고 있어요.
다만 극동 투자 제안의 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태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할린 현지에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조사단이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도착했고 러시아 측 실무진과 합동으로 현지 한인 커뮤니티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한인 문화회관을 거점으로 면담이 진행됐고 2세대와 3세대 한인들의 거주 현황과 생활 실태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조사단이 현지 면담을 진행하던 중 한 할머니가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겁니다. 조사단 실무자가 안드레이에게 전한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분이었고 사할린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한인 2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귀환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조사단 실무자가 물었어요. 어머니 한국에 가족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경상남도라고만 들었어요. 거기에 가보고 싶습니다. 가족도 없는데 왜 귀환을 원하십니까?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버지 대신 가려고요. 나도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 대신 갈 사람이 이제는 정말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 대신 가려고요. 라는 한마디에 8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어요. 직접 귀환을 신청하는 분도 있었고 아직은 망설이지만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귀환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양식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펜을 드는 모습을 조사단 실무자가 사진으로 기록해서 보내왔습니다. 8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실태 조사 과정에서 복잡한 현실도 드러났거든요. 2세대와 3세대 한인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 사회에 완전히 정착해 살고 있었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귀환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였죠.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이 조사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중간 보고를 가져왔을 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떤가? 예상보다 반응이 큽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한인 사회에 상당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한국 측 조사단은 체계적입니다. 면담 기록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있고 한국 내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귀환 지원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오래 해온 나라답다는 게 현지 실무진의 평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다는 사실이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선언으로 끝내고 어떤 나라는 계획으로 멈추는데 한국은 실행까지 이어온 거였어요. 며칠 뒤 크렘린에서 보고 요청이 왔습니다. 극동 전략 관련 중간 보고 자리였는데 푸틴이 직접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보고를 마친 뒤 푸틴이 물었습니다. 사할린 현지 상황은 어떤가? 공동 실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지 한인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크고 일부는 실제 귀환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태도는 일관됩니다. 사람 문제를 먼저 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순서야. 내가 나라 하나는 잘 봤군.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처음부터 그 순서를 지켜왔다는 것. 보고를 마치고 크렘린을 나오면서 저는 이 몇 달간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72시간의 긴급회의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명부의 발견을 거쳐 국제 포럼의 공식 의제가 되고 이제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진짜 변화는 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회의장의 박수가 아니라 어느 할머니가 펜을 들어 귀환 신청서에 이름을 적는 순간의 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23년간 외교는 숫자라고 믿어왔습니다. 매장량과 수출량, 지분율과 계약 조건. 그 숫자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답도 아니었죠. 사할린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하나였습니다. 외교는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움직인다는 것.
4만 3천 개의 이름. 그 이름들을 80년간 기억해온 나라. 그 나라 덕분에 지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땅을 되찾으려 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되찾으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이 결국 가장 강한 외교가 됐죠. 80년 만에 시작된 변화.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